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잿빛 하늘 아래 작은 마당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솥이 놓여 있었다. 그 집안엔 73세 할머니 정순 씨가 있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들의 아침밥을 짓고 있었죠. 콩나물국 냄새가 퍼지자 작은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 민호 씨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말했죠. 오늘도 국이에요? 아침부터 국밥집 차리세요? 입은 투덜대면서도 수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문이 닫히고 집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마루에 홀로 앉아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내가 가진 세계의 절반이 무너지는 일이죠.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꽃은 피고 햇살은 스며듭니다. 당신의 봄도 곧 다시 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사연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몇 시간 후 정순 씨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리는 건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흰 천으로 덮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정순 씨는 말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죠. 눈을 감고 있는 민호 씨의 얼굴은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평온했지만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현실. 의료진은 즉사였습니다.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이라는 말을 조심스레 건넸지만 정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그 말에 눈물은 다시금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조화가 끝도 없이 늘어섰지만 정순 씨의 얼굴은 마치 굳어버린 석상 같았습니다. 누가 손을 잡아도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뚜벅뚜벅 운구차를 따라가던 그녀는 홀로 섰습니다. 민호야, 너 데려가려면 나도 같이 데려가야지. 그 말에 장례식장 한켠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민호 씨의 유골함이 햇빛을 받으며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현관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은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던 자리였지요. 그날 이후 그 집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는 집, 밤 냄새도 웃음도 텔레비전 소리도 사라진 공간. 정순 씨는 홀로 앉아 차가운 방 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 한 구석, 민호 씨가 쓰던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속엔 작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죠. 엄마랑 봄에 여행 가기. 정순 씨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흐느낌이 터졌고 수첩을 품에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수첩 한 권이 그녀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들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요. 정순 씨의 집은 온종일 불이 꺼져 낮인데도 밤처럼 어둡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밥과 국이 식은 채 놓여 있고 방 한 곳곳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죠. 싸늘한 정막만이 드리운 집안에서 사람 사는 기척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순 씨는 안방 침대에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까맣게 상복을 입은 그녀의 눈은 뜬 건지 감은 건지 초점이 없어요. 식음을 전폐한 지 여러 날이 지나 뺨은 헬쑥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가만히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조심스러운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 계세요? 걱정스러운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와요.
그러나 불 꺼진 집안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잠시 뒤 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한 번 더 울립니다.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봐요. 정순 씨는 들었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꼼짝 않습니다. 결국 문 밖의 인기척은 한동안 머뭇거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은 방 안, 정순 씨의 숨소리조차 희미합니다. 그 고요를 깨고 문득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속삭였죠. 엄마. 낯익은 음성이 들리자 그녀의 굳은 어깨가 움찔합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들릴 리 없는 인사가 귓가에 맴돌자 정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들, 거기 있니? 간절히 물어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텅 빈 어둠만이 적막하게 응답할 뿐입니다. 정순 씨는 휘청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으로 다가갑니다. 작은 장식장 위에 모셔둔 아들의 영정 사진과 하얀 유골함이 보였어요. 그녀는 유골함을 두 손에 들고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의 중얼거림은 이내 흐느낌으로 번집니다. 보고 싶어. 차라리 엄마도 데려가 줘. 정순 씨는 유골함에 얼굴을 기대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메마른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와 유골함을 적셨습니다. 얼마 후 지친 그녀는 유골함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놓여있던 작은 수첩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정순 씨는 놀란 눈으로 바닥을 바라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몸을 굽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반쯤 열린 수첩 사이로 아들의 사진 한 장과 그가 남긴 메모 몇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그 글자를 따라갑니다. 그 메모는 그녀에게 전하는 아들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굳어있던 정순 씨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움직입니다. 멈춰버린 듯 했던 그녀의 시간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정순 씨 손안의 작은 수첩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한 점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정순 씨는 아직도 그 수첩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때 묻은 작은 수첩. 표지에는 2020년이라는 오래된 연도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들의 필체가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 고르기 내년엔 꼭 고급 브로치로. 엄마랑 봄꽃 구경 여의도 벚꽃길. 내가 먼저 용서받자 엄마에겐 미안한 게 많다. 그 문장들을 읽던 정순 씨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들이 살아있었고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죠.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낌이 터져나왔죠. 민호야, 왜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갔니?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만 안아주지 그랬니? 그랬으면 엄마 덜 외로웠을 텐데. 정순 씨는 거실로 나와 라디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젠가 민호 씨가 쓰던 그것. 흠집 투성이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오래된 기기였죠. 조심스레 다이얼을 돌리자 바스락거리는 노이즈 속에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들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음악만 들으며. 그 음악 속에서 그녀는 다시 민호 씨를 떠올립니다. 중학교 때 처음 피아노 학원에 보냈던 날. 엄마, 나 이거 재밌어. 근데 손가락 아파.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정순 씨의 어깨를 꼭 끌어안고 했던 말도 또렷이 떠오릅니다. 엄마, 나 진짜 고마워요.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녀는 어느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움 속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느낀 것이죠. 갑자기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길 너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동네 아이들. 할머니 안녕. 그 인사에 정순 씨는 놀란 듯 창을 닫으려다 말고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못 들은 척했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죠. 그녀는 라디오를 끄고 조심스레 말했다죠. 민호야, 너도 저렇게 뛰놀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참 많이 웃게 했었는데. 라디오 옆에 놓인 사진 액자. 민호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앞에 조용히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불꽃은 작았지만 그 방 안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래간만에 방 전등을 켜고 잠들었습니다. 불이 켜진 그 방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관 앞에 누군가 슬쩍 놓고 간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목소리 들은 아이가 꼭 부탁드렸어요. 정순 씨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이건 무슨 인연일까? 도서관은 마을 복지회관 옆에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겨우 햇살 하나 들어오고 책장엔 아이들 책이 다닥다닥 꽂혀 있었죠. 정순 씨는 종이봉투 앞메모를 붙잡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어르신 오셨어요? 아이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서관 담당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정순 씨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니 아이들이 조그만 발소리를 내며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동화책 진짜 잘 읽으세요? 오늘 무서운 거 읽어줘요.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정순 씨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들었습니다. 토끼의 소원. 민호 씨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이야기였죠. 책장을 넘기고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순 씨는 책을 덮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뭉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 도서관 뒤편 작은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쏟았죠.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엄마, 이 책도 읽어줘요. 100번도 좋아요. 그 목소리에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울면 안 예뻐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에 정순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던 울음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뜨겁고 고맙고 아프도록 다정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정순 씨는 다시 라디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호 씨의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책 읽다 울었어. 내 생각이 나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창밖에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주 작지만 생명의 기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순 씨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너랑 함께 듣던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려줄게. 그렇게 정순 씨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지회관 앞 작은 화단에는 초봄의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도서관에 도착해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펼쳐둔 동화책 옆에는 직접 접은 종이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줘요? 아이들은 정순 씨가 웃기 시작한 날부터 점점 더 다가왔고 그녀의 무릎에 기대거나 손을 잡고 따라 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푸른 사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린 사과 하나가 자신이 왜 푸른지 몰라 방황하다 결국 자기만의 색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였죠. 정순 씨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푸른 사과는 말했어요. 난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 색도 괜찮은 것 같아. 아이들 중 누군가 웃었고 그 웃음에 그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도서관뿐 아니라 동네 마을회관, 공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어른들도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책 뒤에 적힌 글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살게 하죠.
그녀가 늘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행사 끝에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죠. 할머니, 나 크면 이야기 쓰는 사람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책 읽어주는 어른 될래요. 그 말에 정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해봐요. 너라면 분명 잘할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민호 씨의 사진 앞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와 함께. 오늘 아이가 그러더라. 할머니처럼 되고 싶대. 웃기지? 근데 말이야, 나 오늘 그 말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포근했어. 너도 그런 말 들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서. 방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 음악도 더 이상 슬픔을 끌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 씨가 옆에서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편안했죠.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몇 달 전엔 그 바람조차 무심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 바람 속에 목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나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봄이 깊어지며 복지관 앞 진달래는 만개했지만 정순 씨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렸고 숨도 쉽게 찼어요. 어제는 책을 읽다 숨이 가빠져 잠시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들의 말에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동네 아이와 공원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쓰러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고 아이는 놀라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죠. 응급실에 실려간 그녀는 당 수치와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세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순 씨는 말없이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 병원 정원에는 민호 씨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민호 씨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조명이 켜진 거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녀는 유골함을 조심스레 꺼내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속삭이듯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도 익숙해져야겠구나.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지. 너한테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계속 그 자리에만 있었나 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 손길엔 집착도 통곡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하고 조용한 작별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유골함을 다시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보내주는 연습이었어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꿈이었죠. 엄마 잘했어. 이젠 엄마 시간 살아야지.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방 안엔 진달래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죠. 민호야, 내가 준 사랑으로 나 이제 나를 살아보려 한다. 정순 씨는 이른 새벽 민호 씨가 생전에 메모했던 그 바닷가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랜만에 고운 카디건을 꺼냈죠. 민호 씨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연분홍빛 옷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방엔 민호 씨의 수첩과 사진 한 장, 그리고 고운 꽃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종착역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창밖엔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이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정순 씨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죠. 민호야, 엄마 지금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바다로 가고 있어. 도착한 곳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모래밭 끝에 작은 방파제가 있고 낚시를 하는 노인들이 있는 한적한 해변. 민호 씨가 어릴 적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따라 뛰놀던 곳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바닷물 가까이까지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스치자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바다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건 기도 같기도 하고 작별 같기도 했죠. 민호야, 다녀왔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바다 참 예쁘더라.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모래 위를 스치듯 흘러갔습니다. 바다를 오래 바라본 뒤 그녀는 손가방을 꺼내 민호 씨의 사진을 모래 위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펴고 엄마랑 봄에 여행 가기라는 글자 아래 연필로 작은 V 체크를 그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참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모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듯 내리쬐는 그 풍경은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처럼 따뜻했죠. 잠시 후 그녀는 혼잣말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이곳을 가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 엄마, 잘 다녀왔단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바다 내 마음으로 담았어. 그리움도 이젠 고마움으로 바꿔볼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 위에 작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사랑한다. 엄마가. 파도가 이내 그것을 덮었지만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죠. 민호야, 이제 엄마는 너한테 인사하러 왔던 게 아니라 엄마 인생으로 다시 가는 길이야. 여름이 가까워지며 마을 도서관엔 선풍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땀에 젖은 앞머리를 넘기며 정순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 주에 무슨 책 읽어요?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새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민호와 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누군가가 꼭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책은 정순 씨가 민호 씨의 추억을 바탕으로 직접 쓴 동화책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좋아했던 소년 엄마와의 마지막 여행,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마지막 장면이었죠. 동화책 낭독이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서관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죠. 정순 어르신, 이번에 마을 축제에서 이야기상을 신설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그 상의 이름은 민호 이야기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축제가 열리는 날, 무대 한켠엔 조그마한 사진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민호 씨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 선 정순 씨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웃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했고 여러분께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의 말에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정순 씨가 걸어온 여정에 대한 경의였죠. 그날 밤 정순 씨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거실에서 민호 씨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고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요즘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맙단 말이 먼저 나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참 큰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사진 속 민호 씨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엔 늦여름 바람이 불어왔고 방 안엔 조용한 평화가 퍼졌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정순 씨의 삶이 되었고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 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